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타증권에서 주식 시황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조병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시황 분석에 대한 기초 세미나로서 첫 번째 시간은 한국 주식시장의 나침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나침판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에 대한 내용을 좀 주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내용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주식시장에 대한 명언들을 조금 살펴보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앙드레 코스틀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보다 20년 이상 먼저 태어난 유럽의 상당히 유명한 투자의 구루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유럽에 워렌 버핏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이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런 수식어가 붙었는데 상당히 유명한 몇 가지 말들을 남겼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2 곱하기 2가 5 빼기 1이다 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2 곱하기 2 누구나 알다시피 답은 4입니다. 근데 이게 5 빼기 1의 경로로 갈 수도 있고 3 더하기 1의 경로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 이 모든 부분들 빼기 1의 경로로 갈 건지 플러스 1의 경로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상황 판단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4를 향해 간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시장에 접근하게 되면은 좀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4라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내겠느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도 또 하나의 말을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말인 것 같은데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사람을 주식시장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주식시장이고요. 강아지를 데리고 그 산책을 나온 사람이 바로 경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 아래 그림에 제가 그려놨는데요. 강아지는 주인 주변으로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목줄의 범위 내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주인이 걸어가는 그 주변에서만 움직인다라는 거죠. 결국 앞서서 말한 4라는 값이라든지 이 주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아내는 것들이 시장이 좋을지 나쁠지 주식을 투자하기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가늠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가의 직접적인 펀더멘탈이라고 한다면은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기업 이익입니다. 왼쪽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주가 지수의 가장 직접적인 펀더멘탈은 기업 이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주가 움직임이랑 우리나라 코스피 분기별 영업이익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은 그 등락이 거의 유사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돈을 잘 버는 기업들한테 돈이 몰리게 마련이고 그 주가가 또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않다, 이익을 못 내고 손실을 본다, 주가는 떨어지겠죠. 그럼 이걸 시장 전체를 이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사실 기업 이익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보게 되면은 상당히 정확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기업 이익이라는 게 사실 이게 전체 시장 전체를 합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이익이 발표되는 게 해당 분기 지나고 나서 분기 말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오는, 그 전에 가이던스 일단 실적 발표는 하겠지만은 확정적인 보고서가 이제 분기 말로 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시차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적시성이 있는 지표들을 어떻게 찾아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수출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수출 금액,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한국의 수출 금액하고요, 한국의 기업 이익 추산치, 요것들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거의 같은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출은 한 달에 한 번씩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워낙 수출이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수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집계가 상당히 빠르고 잘 돼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수출 보고서를 캡처를 해놨습니다. 매월 1일 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출 지표라는 게 경제 지표입니다. 경제 지표긴 한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가장 빨리 집계가 되고 가장 빨리 발표가 되는 실물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지표들은 전체 경제의 어떤 활동들을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존재하지만은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시점에 발표가 된다는 점 때문에라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고서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2월달 수출입 동향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전체적인 이제 수출이라든가 수출이 뭐 9.5% 상승했고 얼마가 있었고 일평균 수출 금액 그리고 수입 뭐 이런 통합적인 내용들 그리고 전체적인 최근에 이런 플로우드 같은 것들이 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이 좋아지는 국면인지 아니면 나빠지는 국면인지 바닥인지 고점인지 이런 부분들을 대략적으로나마 이제 시각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들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반도체가 나와 있고요. 기계류, 석유화학, 자동차 품목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투자 전략 아이디어를 삼는데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수출 사이클이 바닥을 지나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 같은 IT 하드웨어 쪽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석유화학이나 철강 쪽이 중국 쪽으로의 수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이제 산업 경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좀 삼아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까지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매월 1일 날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수출이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설명을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냥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 명목적인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40%인데요. 여기 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같은 선진국, 그리고 중국, 뭐 브라질, 인도 이런 브릭스 국가들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단연 높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제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이제 5천만 명 정도 되는 이제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의 어느 정도 규모 측면에 있어서는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수식어도 달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수출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개별 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수의 대형주들, 여기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따로 집계가 되지 않는 뭐 카카오 같은 것들을 뺀 건데요. 삼성전자 해외 매출 비중 시기마다 틀리긴 합니다만은 거의 80-90% 정도 나오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당히 높은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다. 결국에는 이 수출이 개별 기업들의 실적, 합산치에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들, 같은 플로우를 가진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국 수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수출의 구조를 한번 체크해 보게 되면은 이 관세청 무역통계 사이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한국 수출 데이터를 한 달 시차가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자세하게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질별로 구분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별로도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징 세 가지를 제가 써놨는데 자본재, G2, 그리고 진화중이라는 키워드 세 개를 써놨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 수출은 절반 이상이 자본재입니다. 자본재라는 게 결국에는 다른 어떤 재화들을 생산하기 위해 중간 단계에 들어가는 완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소비자가 사용하는 완제품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든 재화를 통칭하는 거 이제 자본재라고 하는데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본재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원자재나 소비재에 비해서도 훨씬 높다라는 부분들이 특징적이고요. 국가별로 봤을 때는 중국이 전체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상위 5개 국가만 넣어놨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긴 했는데 세 번째로는 이제 베트남이 한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우리나라의 생산기지, 완성품 생산기지가 이제 중국 쪽에 있다가 베트남 쪽으로 좀 넘어가면서 중국의 수출 비중을 좀 흡수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나라는 G2 쪽에 대한 일단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 사실 베트남에 대해서도 베트남 같은 경우도 베트남 수출과 한국 수출이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게 베트남으로 수출한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이제 베트남에서 완성된 물건들이 중국이나 미국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완제품, 우리나라 수출품의 최종 행선지는 일단 G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의 경기 사이클에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이제 진화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색깔이 좀 알록달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가운데 이 비중을 한번 나타낸 건데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빨간색이 이제 비중이 높았을 때, 파란색이 비중이 낮았을 때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뭐 조선, 철강, 석화, 이제 중구장대 산업들 같은 경우에 비중이 점진적으로 이제 낮아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대로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쪽에서의 비중이 꽤 늘어나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제약 바이오는 10년 전만 해도 비중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꽤 높은 비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도 단순히 우리나라가 구테이어나 올드 이코노미 쪽에 구경제라고 불리는 그런 쪽들의 수출만 많은 국가가 아니라 첨단 산업 쪽으로 진화를 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한국이 이제 수출 품목의 구성을 봤을 때 자본재의 비중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미국과 중국향 수출이 많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산업 경기 사이클이 우리나라 수출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차트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회색으로 그려놓은 게 중국 산업 생산이고요. 파란색으로 그린 게 미국 산업 생산입니다. 산업 생산 그래프하고 우리나라 수출 증감률의 사이클이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글로벌 상장사들의 투자 지출, 캐펙스라 그러죠. 캐피탈 익스펜디처. 캐펙스 증감률과 한국 수출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이 늘고 나면은 후행적으로 글로벌 캐펙스 사이클이 돌아서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한국 수출이 정말로 상당히 글로벌 경제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지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캐펙스 지표에 비해서 한국 수출이 선행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들을 뭐 캐펙스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한국 수출이 좋아진다 이미 늦게 확인이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뭐 선행 지표로서 이제 이것들을 뭐 활용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추세 회복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제 확인 지표로서는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산업 생산 같은 경우들이나 뭐 재고 사이클 같은 것들은 한국의 수출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차도 거의 비슷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수출은 매월 1일 날 발표되면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차 측면에서 봤을 때 수출 지표의 유용성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릴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수출을 알고 싶은데 수출의 방향성을 그럼 짐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영화 타짜를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더 빠른 게 사람의 마음과 심리의 이동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제조업 심리 지표입니다. 뉴스를 보시다 보면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올랐다 떨어졌다 그리고 중국의 뭐 PMI 지표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PMI랑 같은 내용입니다. 원래 이름 자체가 ISM Manufacturing PMI고요. PMI는 Purchasing Manager Index라는 그러니까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영어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 관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산업체, 제조업체에서 기업 중에서 이제 생산을 하기 위한 원자재 구매, 발주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요 협회들에서 설문지를 보냅니다. 그 설문지에는, 너네는 매출을 어떻게 앞으로 향후 몇 개월 동안 매출이 좋아질 거를 보는지, 아니면 고용은 늘릴 건지, 아니면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올라갈 거를 보는지, 이런 개별 설문지를 이렇게 쭉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취합을 한 다음에 이거를 지수화시켜서 발표하는 게 이 제조업 지수인데요. 아무래도 현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후 동향을 실제로 이제 구매 주문을 내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수를 한번 그래서 구해봤더니 미국 ISM 제조업 지수랑 중국의 PMI, 제조업 PMI를 한번 제가 합산을 해가지고 한국의 수출 지표랑 그려봤더니 똑같은 사이클을 보이면서 움직인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클, 심리의 사이클 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상하단이 어느 정도 좀 정해진 그런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 영역에 있을 때는 이제 변곡점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고점 영역에 있을 때는 수출이 이제는 클라이막스에 다 온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짐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지표들 같은 경우에 뭐 구글 같은 데서 이제 중국 PMI나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월말 월초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사이트들에서 이번 달의 결과와 그거에 대한 간략한 코멘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항목이 좋아서 이런 전체적인 지표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게 이제 수출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집계하는 심리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만 대상으로 해서 한 1000여 개 되는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 무역협회에서 이제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 EBSI라는 요 심리 지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매 분기 말에 발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략 뭐 연말 12월쯤에 발표가 되고 3월쯤에 발표가 되고 분기 말에 발표가 되는데 수출 사이클에 있어서 다음 분기에 전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월간으로 나오진 않다 보니까 조금 시차가 있지만은 방향성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좀 잘 맞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보고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각 산업별로 애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지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들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 경기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분명 기업 이익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한국 전체의 기업 이익을 매번 이렇게 적시성 있게 합산해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익 추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매크로 지표가 바로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제 지표들 여러 가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경제 지표들이 많습니다. 시장 보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실제로 시황 자료나 뉴스들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개별적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는 핵심적인 변수만 보라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수출을 보시면은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한국 경제를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꼭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이번 강의에서 주제로 삼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일날 발표되기 때문에 상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집계되는 실물 지표다라는 부분들도 수출의 유용성을 상당히 높여줍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은 G2로 가는 비중이 높고요. 자본재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G2의 산업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한국의 기업이익이나 이런 펀더멘털도 좋아진다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 경기, 다른 나라들의 산업 경기나 글로벌 캐펙스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잘 설명을 하지만 시차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수출이 훨씬 더 좀 빠르고 적시성이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심리 지표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하는 것도 상당히 유용한 접근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서는 제가 이제 수출을 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수출만큼은 꼭 확인을 하시고 이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가늠을 해보시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전해드리고요. 다음 편에는 이제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이제 볼 수 있는 리스크 지표를 볼 수 있는 금리와 환율에 대해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